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이름은 정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손주 보는 할머니로 부르곤 해요. 며느리 대신 아이를 키우고 딸 대신 육아를 맡고 그래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꿈을 꾸세요? 그런 말들 말이에요. 처음엔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쁘기도 했어요. 딸이 직장에 복귀해야 했고 사위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니 누군가는 아이를 책임져야 했지요. 그 누군가가 나여야 했다는 사실에 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부모로서 또 한 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울음을 달래다 보면 점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깎여나가는 걸 느꼈어요. 딸은 엄마가 해줘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더 크게 들렸고 사위는 언제나 장모님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로 내 일은 아니다라는 안심을 받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그는 취미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골방에 처박혀 나 몰라라 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요. 입을 닫는 대신 몸이 먼저 무너졌고 마음은 무너진 몸을 따라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나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장모이기 전에, 어린 손주의 보모이기 전에 그저 나 자신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은 유난히 아기가 많이 울었다. 자다가도 깨고 기저귀를 갈아도 울고 안아도 울고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잠들지 않았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아기를 다시 안고 무릎에 앉혀 가볍게 흔들며 이 아이가 내 딸이었을 때도 이렇게 울었던가 되뇌었다.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어지러워졌다. 거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3시간을 움직인 몸처럼 지쳐 있었다. 딸은 아침에 일찍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 퇴근하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저녁도 따로 드시고요. 그 말은 곧 오늘 하루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나도 안다. 딸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애쓰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 대신 짊어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나는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데우고 유모차를 밀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 말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어깨는 시렸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애써 웃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며느리가 할 일을 대신한다는 함축을 못 들은 척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얇아져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이의 낮잠 시간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제는 낚시 영상을 봤고 그제는 장기 게임을 하더니 오늘은 도색용 프라모델을 꺼내 들었다.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 말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묻어나 있었다. 이 집에서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매일같이 이유식 냄새에 코끝을 찡그리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점심 무렵 아기가 겨우 잠이 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나로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도 이제는 나를 안아주고 싶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요구도 받지 않는 하루, 내가 선택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저녁을 살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곧 아기가 깨고 울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게 너무 아프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딸이 그 말을 꺼낸 건 손주가 100일을 갓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딸에게 물려준 삶이 닮고 싶은 것이 아닌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슬퍼 보였어. 딸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피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 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찢고 들어왔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에 4시간 자며 가게도 돌보고 아이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도맡았었다. 그땐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게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의 길이라 믿었다.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딸은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내 존재 전부에 대한 부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딸의 그 말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손주를 돌봤다. 그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진 않았다. 도리어 그 말이 내게 남긴 건 더 깊은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딸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서운했고 무엇이 고마웠는지 애써 무뎌지는 쪽을 택했다. 엄마,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고마운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사무적 인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밥은 먹었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도 내 하루는 너의 하루를 위해 희생되었구나 하는 작은 울림이 있었다. 그 울림은 점점 자라났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딸의 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말했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엄마처럼 살게 하고 있니? 딸은 숟가락을 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어쩌면 약간의 방어심도 섞여 있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강해서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내 감정을 정확히 꺼내보고 싶었다. 나는 강한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거야. 말을 안 해서 참은 게 아니라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서 그냥 침묵하게 된 거고, 말을 하며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어갔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하다는 걸 나는 참 오랜만에 느꼈다.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나는 안다. 침묵을 깨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는 울음보다 더 큰 사랑이 된다는 걸. 거실 한쪽 벽에 달력이 걸려 있다. 한 달 한 달 찢어내지 않고 넘기기만 해서 지금은 3장이 겹쳐 있다. 나는 그 달력을 쳐다보며 언제부터 시간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지를 생각했다. 달력엔 딸의 병원 예약일, 손주의 예방접종일, 사위의 야근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 일정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 순간 문득 나는 내 시간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장 최근에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용실은 3달 전에 다녀왔고 책은 한 장 넘기다 잠들었으며 친구들과의 모임은 늘 손주의 열 때문에 미뤄졌다. 하루 중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화장실에 있을 때뿐이었다. 그조차도 아이가 울면 급히 나가야 했으니 결국 나란 사람은 이 집에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대기 중인 사람에 가까웠다. 어느 날 오후 아이를 재우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한 모금 마셨는데도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쌉쌀함에 눈물이 났다. 이런 맛이었나 커피가? 예전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한 잔 마시던 게 습관이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마셨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도 온전히 한 잔 마실 여유는 없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내 손등을 비췄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위로 몇 년 전엔 없던 점이 눈에 띄었다. 세월이 내게 남긴 흔적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내 이름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딸이 집에 들어오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 일주일에 하루쯤은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 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마치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라는 뜻 같았다.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면 너무 힘드셨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곧 병으로 해석된다는 현실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나도 조금은 쉬고 싶어서. 나중에 손주가 크면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씩 해보려고 해. 그 말은 나조차도 놀라울 만큼 오랜만에 꺼내본 나에 대한 말이었다.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 거였네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밤 나는 오랜만에 달력에 펜으로 한 줄을 썼다. 토요일 나의 날이라고. 글씨는 삐뚤었고 손은 떨렸지만 그 작은 한 줄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토요일. 그날은 내가 정한 나의 날이었다. 이른 아침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몸이 무겁지 않았다. 거실엔 고요함이 흘렀고 방문을 열자 햇살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커튼을 활짝 열고 방을 환히 밝혔다. 어떤 날은 밝은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오늘은 달랐다. 딸은 아이를 안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나갈게요. 하루 푹 쉬세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이상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론 내가 자리를 비워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 묘하게 서운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날은 나를 위한 하루니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떠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짭조름한 조기구이, 쫄깃한 깻잎장아찌에 따끈한 밥 한 그릇. 늘 남편 입맛, 아이 이유식에 맞춰지던 밥상이 아니라 진짜 내 입맛에 맞춘 식탁. 나는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고 하나하나 손질했다. 순두부는 부드럽게 풀고 멸치 육수는 진하게 우려냈다. 조기는 굽는 동안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마저도 나를 위로했다. 밥상이 차려졌을 땐 오랜만에 식욕이란 것이 돌아왔다. 나는 천천히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짭짤함과 뜨거움이 내 뺨에 맺힌 눈물보다 먼저 가슴을 채워주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누군가와 먹는 밥이 외로울 때가 있고 혼자 먹는 밥이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는 건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밥을 짓는 건 낯설기만 했다. 그 낯설음을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꾸기 위해 나는 그날 다짐했다. 이제부터 한 달에 하루는 반드시 나를 위한 밥을 지어야겠다고. 그 밥이 누구에겐 사치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겐 생존이었다. 그리고 그 생존은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하는 작은 연습이었다. 토요일 저녁 남편이 내게 물었다.
오늘은 늦잠도 자고 밥도 안 차리네. 나는 그 말에 웃음도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 날이야. 남편은 멈칫하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내 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한 달에 하루는 나를 위한 날로 정했어. 오늘은 그 첫날이야.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뭘 그렇게까지. 당신도 집에 있는데 밥 한 끼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밥 한 끼가 아니었다. 그건 하루였고 며칠이었고 수년이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차린 밥이 당신에겐 그저 밥이었겠지만 나에겐 하루의 전부였어. 아침부터 재료 다듬고 누구 입맛 맞춰서 간 맞추고 치우고 다시 설거지하고 그 모든 걸 매일 반복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아픈 일이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나는 더는 울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말하자고 마음먹었다. 참지 않고 표현하자고. 나 아이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내 몸 하나도 돌보기 힘든데.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 보고 당신 식사 챙기고 딸 걱정하고. 나는 언제 나를 걱정해야 해?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도 퇴직하고 나서 좀 멍했어.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지만 괜히 무기력해지고 당신이 다 해주니까 어느새 나도 그냥 맡기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어렴풋한 후회와 당황 그리고 오래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설거지를 했다. 수저를 헹구는 손이 어색했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다음 달에도 당신 날 있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있지. 그땐 밥 안 할 거니까 당신이 라면이라도 끓여줘. 남편은 익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지금 조금씩 남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결혼 생활이란 함께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래처럼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 한 줌이라도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우린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남편의 눈동자에서 오래된 부부의 낯선 진심을 처음으로 본 것 같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아이는 울고 있었고 큰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졸랐다. 그 옆에서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통화 중이었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와줄 수 있어요? 둘 다 열이 나고 약국도 가야 해서요. 아니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 말 끝에서 나는 내 예전 모습이 떠올랐다. 딸이 처음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을 때 나도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었다. 엄마 도와줘요. 하루만 단 하루만 와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약속을 미루고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딸의 집으로 향했었다. 그리고 그 하루가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마트 안에서 그 젊은 엄마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을 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티슈 한 장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잠깐 멈췄다가 작게 웃었다. 감사해요. 요즘 이런 게 제일 위로가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의 고단함을 내가 알아챘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이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요즘 나도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루만 아이를 안 보고 있어도 몸이 천근만근인데 엄마는 어떻게 그걸 계속 해왔을까 싶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없이 삼켰던 말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딸이 내게 엄마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엄마로서의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침실 문을 열었다. 아이가 자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딸의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그 어떤 사과나 선물보다 더 깊게 우리를 이어주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는 건 사랑이 아니라 오만이다. 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이해받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한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인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으며 자기 이름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손주의 돌잔치가 열리던 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다. 딸과 사위는 잔뜩 들뜬 얼굴로 대여한 돌복과 장식품을 확인했고 나는 속으로 반복해서 아이의 수면 시간과 이유식 스케줄을 되뇌었다. 엄마 오늘은 좀 편하게 계세요. 엄마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 작은 쓸쓸함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그래 나는 주인공이 아니지. 하지만 지난 1년간 누가 이 아이의 울음과 열과 고집을 가장 가까이에서 버텨왔을까? 축하객들 속에서 나는 조용히 뒤편에 앉아 카메라를 드는 딸의 친구들, 웃으며 건배하는 사위의 지인들을 바라봤다. 한쪽에 있던 풍선이 바람에 흔들렸고 HAPPYBIRTHDAY라는 글자가 내 눈엔 이제 당신은 뒤로 물러나세요처럼 보였다. 정희야, 왜 이토록 서운해하니? 너도 알잖아, 이건 아이를 위한 자리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너는 누가 너를 껴안아 주길 바라고 있는 거니? 딸이 아이를 안고 돌잡이를 시작했다. 마이크 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그 순간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 한쪽 구석 케이터링 음식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에 누락된 느낌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정리를 하던 중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못 말했지만 엄마 없었으면 이 아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끝내 눈을 떼지 못한 돌잡이 상위 작은 실타래 하나를 떠올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 아이를 안고 걸어온 시간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조금 마음이 붕 떠 있었어. 그건 슬픔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저 내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조용한 몸짓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늘 아이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만 그 마음까지 잊혀지는 순간 비로소 고독이 시작된다. 나는 오늘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보이지 않게 된 날을 떠올렸다. 정기 검진이 밀려 있던 걸 3달 만에 겨우 예약해 다녀온 날이었다. 병원 대기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주변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산모들로 가득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몸에 대해 무심했고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참을 만하니까라는 이유로 넘겨온 사람이다. 정희 어머님 내시경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검사실로 들어가 앉았을 때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위 점막이 꽤 많이 헐어 있네요. 식사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육아를 좀 맡다 보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수록 본인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기 몸이 버티질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당신도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작 그 말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해줘야 하니까라는 말하지 않은 문장이 숨어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 밑은 캥했고 내 머리칼은 언제 저렇게 많이 휘어졌을까 싶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희야, 너 지금 괜찮니? 그 물음이 어떤 위로보다 깊이 스며들었다. 딸도 남편도 손주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말. 내가 스스로에게 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다. 병원은 뭐래? 그가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위험이 좀 심하대. 당분간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스트레스 줄이라더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죽 시킬까? 나는 놀랐다. 그 말에서 처음으로 내 몸을 생각한다는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에 퍼지는 온기는 꽤 컸다. 나는 점점 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세상도 나를 조금은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걸.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나 자신을 끌어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린이집 상담 다녀왔어요. 다음 달부터 보내보려고 해요.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좋은 일이었다. 정말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덜컥하고 무너졌다.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기쁜 것보다 낯설었다. 그래, 잘했네. 이제는 내가 엄마로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딸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섭섭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섭섭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 집안에서 어디쯤에 서 있어야 할지 잠깐 헷갈렸던 것뿐이야. 딸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덕분이에요.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책임질게요. 그 말들이 공손하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멀어지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고맙다는 말보다 같이 하자는 말이 더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딸의 옆에 앉아 사위의 손등을 스치듯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나 없이도 잘하겠지. 그게 기쁘면서도 조금은 아픈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지탱해준 시간이 이 가족의 중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나는 이제 모든 걸 도맡는 사람이 아니라 조율하고 지켜보고 때로는 물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함께하되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딸은 말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엔 같이 영화 한 편 볼래요? 아이 낮잠 시간 맞춰서요. 그 말이 어쩐지 눈물 나게 고마웠다. 무언가를 맡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은 존재로 불린다는 것. 그건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서 받는 사랑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과 함께 영화관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사위가 돌보고 있었고 우리는 모처럼 엄마와 딸이 아닌 여자 대 여자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딸이 내게 속삭였다. 엄마, 이런 시간 너무 좋다. 엄마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야.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신 공기 속에 아주 오래 묵은 내 이름의 향기를 느꼈다. 정희. 그 이름은 내 여권에, 내 통장에, 그리고 병원 진료표에만 존재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내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고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딸이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이 집 케이크 맛있어요. 엄마는 딸기 좋아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이제야 나라는 사람의 취향이 이 집의 기억으로 자리 잡았구나 싶었다. 그동안 나는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 앞에서 내 기호도 감정도 피로도 모두 접어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젠 조금씩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도 변했다. 그는 가끔 저녁을 먼저 준비해 놓기도 하고 주말에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이젠 내가 조금씩 해보려고. 당신도 좀 쉬어야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기만 하면 재미없어. 이젠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려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수채화 수업, 성인 발레, 에세이 쓰기 강좌. 내 마음이 제일 먼저 멈춘 건 에세이 쓰기였다. 나는 신청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를 써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그저 정희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가자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딸은 퇴근 후 직접 아이를 안는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 나를 위한 차를 끓이고 가끔은 작은 수첩에 글을 쓰고 있다. 에세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가장 깊은 이야기는 가장 작고 조용한 기억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럼 내 기억은 얼마나 조밀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깊을까? 나는 엄마이기 전에 정희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약간의 허전함, 때로는 묘한 자유, 그리고 조금씩 단단해지는 내 안의 평온함과 함께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다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 이름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는야.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